자, 우리가 대장동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싸우는 거는요. 수많은 정치인의 비리 중에서 하필 무슨 대장동에 꽂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윤 정권 좋아라고 이재명이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 행명 21은 서포 15조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비롯됐냐? 주택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 부동산이 터지려고 하는 이 위기도 결국 주택 문제를 투기를 키워서 해결하려고. 그건 해결이 아니라 이 투기꾼들 그야말로 돈 벌어주는 거죠. 이 사회 기득 상류층들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국가가 결국 원가로 아파트를 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 이 임금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 고용 창출과 그리고 국가적 원가 주택 판매를 동시에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문제가 왜 실천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이 될 뻔하다가 지금 야당 대표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대장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거나 그거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거나 아니면 또 대장동 사태에서 사실상 공범격으로 행동한 우리 사회의 그야말로 이 주도적인 법조인 그룹들의 행태들을 갖다가 감추어 주려고 하거나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장동 주택 비리 사건이요. 한국 사회에서 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백현동에서도 그랬고 위례에서도 그랬고 정자동에서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있던 성남시만 그러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그런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전부 대동소이하게 이런 류의 비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만 저렇게 도둑들에게 거액을 벌 수 있게 해줬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이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 이제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저런 비슷한 유행의 비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이 대선에 나왔으니까 저 문제가 주로 많이 부각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의 상류 사회에 살아가는 저런 50억 클럽 같은 법조인들이 대장동에서만 저렇게 나타났을까요? 아니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 개발 비리 사업에 저런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저런 데 관련되는 브로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가 말하기를 우리 사회의 최고의 실세들, 강남에 살고 법조계의 또 관료 중에 고위 실세인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에게 좀 들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하면 일부는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한국의 고관대작 타이틀을 유지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권위적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부동산 개발에 깊숙이 관련해서 그냥 아파트 한 채 사서 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숙이 관련해서 그들에게 저런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도둑놈들에게 돈을 받고 있다. 거래되고 있고 자금도 조달해 주고 있고 각종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맞는 말이다. 그래서 행명 21이 이재명도 나쁘지만 이재명의 진짜 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틀어막고 있는 그 대장동의 50억 클럽 그들도 아주 나쁜 사람들. 이재명하고 똑같이 나쁘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러겠느냐. 자, 그런 일단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CBS 노컷 뉴스가요, 대장동 업자들이 박영수가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되어 있다고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컨소시엄의 일부 금융사가 배제되도록 압력을 넣은 의심 정황이 있고, 박영수의 로펌 변호사가 화천대유 전산을 관리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박영수 전 특검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검찰 조사에서 해명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박영수 본인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고 딸이 거기 근무했고 딸이 특혜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아들이 박영수의 인척인 분양 대행업자 대장동의 이기성이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 온 가족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 것도 사실이니 박영수가 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 주장, 박영수가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박영수의 숨은 조력자 역할이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지금 CBS가 보도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초기에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 물론 박영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들은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 도계공의 이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남욱의 후배지요. 이 둘이 2014년 가을부터 박영수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여러 번 만나 사업 공모를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업건이 논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A 변호사는 박영수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때 특검보로 함께 자리를 옮길 정도로 박영수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어요. 자, 당시 대장동 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이제 성남시가 공모할 때 거기 참가하기 위해 서판교 자산관리회사라는 AMC 회사를 설립했어요. 자, 자산관리회사가 성남의 뜰 밑에 들어가서 성남의 뜰은 그냥 끝풀만 있는 이 재무적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고 형식이고 실제 자산관리회사인 성남의 뜰 밑에 AMC 회사가 다 좌지우지했죠. 결과론적으로 이 역할을 한 것이 화천대유 김만배의 자산관리 회사였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서판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의 지분은 남욱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은 남욱이 자기 부인 명의 45, 김만배 동생 25, 정영학 아내 20 그리고 조우영 아내 10.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남욱, 김만배, 정영학, 조우영이 각각 지금 자기 동생 부인 명의로 만드는 그런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지요. 근데 이 서판교 자산관리가 사실상 화천대유 역할을 하려다가 공모에 들어가지 않고 한 달 만에 폐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김만배가 이재명이가 네가 여기 네 이름으로 자산관리회사가 이 사업을 주도하면 사업권 주지 않겠다. 너는 지분 받고 빠져라. 요렇게 말을 해서 결국 남욱이 지분만 받고 빠지기로 하고 처음에는 35%가 됐던 모양 나중에 25%가 됐는데 그래서 화천대유가 2015년 2월에 설립되어서 이 남욱의 서판교 자산관리를 대처했는데 이때 서판교 자산관리가 박영수 회사 사무실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판교 자산관리 등본에 나오는 회사 대표는 권모 변호사로 박영수 특검의 측근이자 박영수의 로펌 강남에 소속된 A 변호사가 서판교 자산관리의 실질적 운영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도 검찰 조사에서 권 변호사가 A 변호사 후배이기 때문에 대표로 내세웠고
그래서 A 변호사가 서판교 자산관리를 실제로 관리한 것이 맞다라고 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직접 컨소시엄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한 금융사 중에서 부국 정권이 지금 위례 신도시 등 다른 성남시 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이라 이런 비판 여론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김만배가 이런 여론을 전달했고, 그래서 부국 정권이 컨소시엄에서 배제됐다고 김만배 등 복수의 대장동 업자들이 검찰에 진술했어요. 자, 부국 정권은 대장동의 축소판으로 닮은 꼴인 백현동과 위례 사업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남겼지요. 그래서 김만배가 부국 정권이 주도하면 지가 먹을 게 별로 없고 이재명 측이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부국 정권을 배제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SPC 성남에 따르는 컨소시엄을 주도한 하나은행 14%, 국민은행 8%, 기업은행 8%, 동양생명 8%등 금융사가 출자자로 참가했는데, 이 밖에 우리은행이 참여를 추진하다가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 사이에는 우리금융사회 이사의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금융 컨소시엄 참여에 자신을 보였지만은 취소된 걸 보고 뒷말이 나왔는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금융사 중 하나인 하나은행이 곽상도가 우리은행은 박영수가 참가해서 추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은 곽상도 측이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김만배는 이 내용을 부인했고, 박영수는 부국 정권이 어떤 회사인지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지만은, 그래서 부국 정권이 위례에 참여하고 백현동에 참가했는데 이것이 박영수하고 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이 돼서 그걸 배제하고 다른 회사로 하는 과정에서 곽상도의 지금 하나은행, 박영수의 우리은행이 지금 붙었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공모 과정에 참가했는지도 자기는 모른다라고 박영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는 대장동에 초반에 2011년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을 끌어온 조우영 대출 브로커의 변호도 맡았죠. 2011년에. 자, 2014년에는 구속됐던 남욱과 또 당시 기소됐던 정영학의 변호를 맡았고, 또 대장동 사업 초기 2015년 4월에는 박영수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 계좌로 5억이 이체된 사실도 나왔어요. 자, 그는 이 박근혜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도 했고, 그 딸도 지금 이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고 화천대유에서 일도 했습니다. 아들도 또 그 아까 말한 대로 분양 대행업자 인척인 이기성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등장되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서 조사가 행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
부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